서울 외곽 골목길에서 30년 넘게 서점을 지켜온 나 강지연. 누군가는 이 나이에 뭐하러 아직도 일하냐고 묻지만 나에게는 정년이란 게 없다. 매일 아침 지연 서점 문을 열고 책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게 내 삶의 전부였다. 엄마, 우리 잠시만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딸 유리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별다른 고민 없이 좋다고 했다. 사위 민수의 사업이 어려워졌다니 가족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 뭘. 무엇보다 어린 손주 지우를 매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다. 함께 산 지 2달.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았다. 혼자 살던 집에 갑자기 새 식구가 들어오니 모든 게 달라졌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 돌보느라 정신없고 서점 일까지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였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고 견뎠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다. 은행에서 용돈을 찾아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문 앞에서 당황했다. 평소처럼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다. 혹시 내가 잘못 눌렀나 싶어서 다시 천천히 눌러봤지만 똑같았다. 엄마, 비밀번호 바꿨어요. 안에서 유리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갑자기 왜? 지우가 번호를 외우고 다니더라고요. 밖에서 큰 소리로 말하면 위험할 것 같아서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럴듯한 이유였다. 나도 손주의 안전이 걱정되긴 했으니까. 하지만 왜일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다. 30년 넘게 내가 지켜온 이 집의 비밀번호를 미리 말도 없이 바꾼다는 게. 물론 안전을 생각해서겠지만 그래도 한마디 상의는 해주지 않았나 싶었다. 새 번호가 뭐예요? 유리가 알려준 번호를 마음속으로 몇 번 되뇌며 외웠다. 별것 아닌 일인데도 왜 이렇게 기분이 이상할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났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뭔가 내 마음속에 금이 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 비밀번호 사건 이후로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 유리와 민수가 예전보다 차가워진 것 같았다. 아니, 차가워졌다기보다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나를 대하는 태도가 묘하게 달라졌다고 해야겠다. 엄마, 서점에 손님이 너무 많이 와요. 시끄럽다고 이웃에서 불만 제기하면 어쩌려고요? 요즘 온라인 서점이 대세인데 굳이 오프라인 서점을 고집할 이유가 있나요? 이런 말들을 툭툭 던지기 시작했다. 30년 넘게 단골 손님들과 정붙여 지내온 내 서점을 마치 민폐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였다. 손님이 많다는 게 문제라니. 서점하는 사람한테 그보다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나. 손주 교육비도 많이 들고 앞으로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말도 자주 했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말들이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밤 나는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됐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거실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들렸다.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소리가 새어나오는 거였다. 서점은 곧 사라질 문화잖아. 엄마가 이제 그만 정리해야지. 유리의 목소리였다. 맞아. 나이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그걸 하실 건가. 몸도 힘드실 텐데. 민수가 맞장구 쳤다. 요양원 알아봤어.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더라. 편하게 계시게 하자. 그게 엄마한테도 좋을 거야. 우리도 독립할 수 있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요양원? 내가 아직 몸도 멀쩡하고 정신도 또렷한데 왜 요양원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서점을 정리하라니. 내 인생 전부나 다름없는 서점을. 발걸음을 죽이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설마, 정말 설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가? 다음 날 오후 유리가 외출한 사이 나는 우연히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을 보게 됐다. 화면이 켜져 있었는데
엑셀 파일이 열려 있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숨이 막혔다. 서점 매각 계획서라는 제목이 선명했다. 그 아래로는 부동산 시세, 예상 매각가, 매각 후 계획 등이 꼼꼼히 정리되어 있었다. 다른 화면에는 노후시설 리스트라는 파일도 있었다. 요양원 이름, 위치, 비용까지 세세히 조사해둔 거였다. 손이 떨렸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이 이렇게 계획되고 있었던 건가? 그날 밤은 정말 길었다. 노트북에서 본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서점 매각 계획서, 노후시설 리스트.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이 이렇게 계획되고 있었다니.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다. 화가 나는 것보다 마음이 아팠다. 내가 평생을 바쳐서 지켜온 서점을, 내가 숨 쉬듯 살아온 이 공간을 내 딸이 그렇게 쉽게 정리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요양원은 또 뭐지? 나는 아직 멀쩡하다.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또렷하다. 매일 서점 문을 열고 책을 정리하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 그런 나를 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지? 엄마를 위해서라고 말하겠지. 편하게 지내시라고라고 하겠지. 하지만 진짜 이유는 뭐지? 내가 짐이 되니까? 서점 때문에 집이 시끄럽다고 했으니 그게 불편해서? 아니면 내 재산이 목적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렇게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내가 키운 딸에게 이렇게 당하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 그런데 이상했다. 슬프고 속상한 마음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올라오는 게 느껴졌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뭔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다. 나는 혼자 살아본 사람이다. 남편 없이 딸 하나 키우며 30년 넘게 서점을 지켜온 사람이다. 쉽지 않은 세월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때의 나는 어디 갔나? 언제부터 이렇게 순순히 당하고만 있는 사람이 됐을까? 며칠을 고민했다. 그러다가 결심했다. 이대로 사라질 순 없어. 나는 예전에 서점 임대차 계약 때문에 상담받았던 노 변호사를 떠올렸다. 친절하고 믿을 만한 분이었다.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급한 일이에요. 다음 날 오전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떨리는 마음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딸이 내 모르게 서점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 요양원 입소까지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서점은 제 인생입니다. 지킬 수 있을까요? 노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리고 차근차근 대응 방안을 알려주었다. 녹음의 중요성, 서류 정리, 법적 절차들. 나는 메모를 하며 하나하나 새겨들었다. 사무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달랐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강지연이 깨어났다. 변호사 상담을 받고 난 후부터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통장 정리부터 했다. 서점 수입과 개인 자산을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기 시작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일정 금액을 별도 계좌로 옮겼다. 30년 넘게 모은 돈이 적지 않았다. 검소하게 살아온 보람이 있었다. 노 변호사 조언에 따라 서점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서류도 준비했다. 이건 내 재산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하는 안전장치였다. 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됐다. 제일 중요한 건 증거 수집이었다. 휴대폰에 녹음 앱을 깔고 유리와 민수가 내 앞에서 하는 말들을 조심스럽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엄마, 서점 정말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몸도 힘드실 텐데. 요즘 독거노인들 사회 문제 되잖아요. 시설에서 지내시는 게 안전해요. 이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나는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다.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그러면서 동시에 새로운 주거지도 알아보기 시작했다.
서점 근처 소형 아파트 매물들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직접 발품도 팔았다.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했을 때는 바로 계약금까지 넣었다. 언제든 이사할 수 있게 준비를 마쳤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자주 외출하시네요. 유리가 의심스럽다는 듯 물었다. 그냥 산책 좀 하고 친구들 만나고 그래.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변호사도 만나고 부동산도 알아보는 게 다 내일이니까. 한 달 정도 이런 식으로 준비를 마치고 나니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엄마, 저희와 진지하게 이야기할 게 있어요. 어느 저녁 유리와 민수가 나를 거실로 불렀다. 표정이 심각했다. 뭔 이야기인데? 서로를 위해 이제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리가 말문을 열었다. 엄마도 편하게 지내시고 저희도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요. 좋은 요양시설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민수가 덧붙였다. 이때였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된 파일들과 준비해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것들 좀 보렴. 유리와 민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이건, 엄마, 이건 뭐예요? 너희들이 지난 한 달 동안 내게 한 말들이야. 그리고 여기는 서점 매각 계획서 사본이고.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건 내 인생이야. 너희가 정리할 게 아니야. 유리와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둘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서점 매각 계획서를 보여주자 완전히 말문이 막혔다. 엄마, 이건 저희가 엄마를 위해서. 나는 차분하게 말을 끊었다. 내가 언제 도움을 요청했니? 내가 언제 서점을 정리하고 싶다고 했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면 뭐니? 솔직히 말해봐. 내 재산이 탐났던 거 아니니? 유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엄마, 정말 엄마를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나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니? 왜 나 몰래 뒤에서 계획을 세웠니? 나는 더 이상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다. 진실을 마주한 후에 담담함이었다.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했든 상관없어. 하지만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야. 다음 주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정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유리와 민수가 생각했던 그런 정리가 아니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의 정리였다. 먼저 서점부터 정리했다. 30년간 쌓인 책들 중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만 골라냈다. 단골 손님들에게는 염가로 나눠주고 희귀한 책들은 따로 보관했다. 서점을 완전히 정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리였다. 집 정리도 마찬가지였다. 오랫동안 모아둔 살림살이들을 꼼꼼히 분류했다.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정리했다. 유리와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미 그들의 계획이 탄로난 상황에서 뭘 더 말할 수 있겠나. 한 달 후 나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했다. 서점 근처의 작고 아담한 아파트. 혼자 살기엔 딱 적당한 크기였다. 그리고 그 아파트 1층 상가에 작은 북카페를 열었다. 예전처럼 큰 서점은 아니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책들만 골라서 진열했다. 커피도 팔고 가끔 독서 모임도 열었다. 예전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주었다. 사장님, 여기가 더 아늑하고 좋네요. 유리는 몇 번 사과 편지를 보내왔다. 전화도 계속 걸어왔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다시 예전처럼 지내요.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용서는 했다.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지내는 건 어려워.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민수도 찾아왔지만 마찬가지였다. 한 번 깨진 믿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지금 나는 정말 행복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북카페 문을 열고 좋아하는 책들 사이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다. 책이 있고, 단골 손님들이 있고, 무엇보다 내 의지로 선택한 삶이 있으니까. 강지연의 인생 2막이 시작됐다.